실전 71강입니다. 가등기 완전 박살입니다. 완전 박살. 우리 지난 70강에서는 보니까 그 보존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낙찰을 받고 나서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낙찰을 받고 나서 대금 납부 이후에 본등기 하였다더라. 그러면 그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닌 보존 가등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대금을 완납하였다더라. 그럼 담보 가등기는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경매시 매각으로 담보 가등기는 소멸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금 납부 이후에, 낙찰자가 대금 납부 이후에 가등기가 본등기했다는 것은 담보 가등기는 아니다. 그럼 뭐지? 순수한 보존 가등기다. 이렇듯이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요,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낙찰자에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했을 적에 낙찰자의 몸부림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경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취하는 조치 내용이 좀 틀립니다. 즉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또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신청이다. 딱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해서 뭐 상대방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예. 그런데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최소한도 매각 불허가 신청하고요,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이거죠.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까지는 괜찮아요. 그 이후로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 우와, 이거 머리 아파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70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판례 검색하는데 그 검색창에다가 매각 불허가 또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이와 관련된 판결 내지는 그 결정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사라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해보셨지요? 안 해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가 있으면 법원에서는요, 법원에서조차도 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요, 가등기는 그 등기 형식만 가지고는 도통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보존 가등기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법원에서는요, 가등기권자한테 최고를 합니다. 당신이 돈 구워줬으면, 돈을 빌려줬으면 담보 가등기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법원에다가 신고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등기권자한테 최고를 해요. 통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담보인지 보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등기권자가 이제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더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보 멍텅거리야. 담보 가등기는요, 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는 그런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봐가지고 법원에서 그런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자기는 담보 가등기는 말이죠, 지금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 저는요, 채무자한테 돈을 얼마 구워줬어요. 이런 채권 계산서를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담보 가등기라면은 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 그 가등기는 뭐다? 99.99% 보존 가등기예요. 자, 그렇듯이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가타부터 말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법원에서는 그럼 이 경매 사건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소멸되지 않는 가등기 있음,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이런 문구를 작성하고 경매를 진행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지난 70강에서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 뭐 또 하나 보니까 뭐 가등기 이후에 보증금 정액,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根本 71강입니다. 71강에서는 말이지요,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준비를 좀 안 했네요.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실전 71강입니다. 71강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집행법원이 보존 가등기를 말이죠, 담보 가등기를 착각을 했어. 착각할 게 있지. 이런 걸만 착각한다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경매인들만 손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글이라든지 영상물을 보게 되면 말이죠. 가등기권자가 첫 번째, 가등기가 뭔 경매, 임의 경매 신청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하니까 요 가등기 선가등기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법원에다 어떻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이것도 담보가등기고 이것도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해도 이제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영상물에서는요, 1번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저는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들어가시든지 마시든지 관계없어요. 저와 관계없는데,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 가등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가등기 임의경매다. 여기 담보가등기다. 왜 임의경매는 뭡니까? 담보권 실행이거든요. 자, 그럼 좋습니다. 여기 5번에 보니까 집행법원이 이 세상에 보전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지, 그지? 착각을 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시켰다, 이거지. 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가등기, 이게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가 담보가 아닌 보전가등기. 그런다 보니까 이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아파트 진입로 문제 때문에, 요거 아마 제가 그전에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더라.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버렸어요. 근데 채권계산서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야,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구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은 이 사람은 담보가등기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도 보면 말이죠. 가등기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채권계산서 제출. 우리는 딱 이것만 보고 이거 봐라. 채권계산서 제출이면 이 사람 보니까 분명히 채무자한테 돈을 꾸어줬구만. 그죠? 돈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돈 꾸어줬다. 그럼 이 뭔 가등기요? 담보가등기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어요. 이 실제 경매 사건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전가등기로 딱 판명이 나버렸다.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방송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어지간하면 이게 담보가등기 맞아요. 왜냐면 법원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이거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면 뒤에다가 원인 정서가 첨부가 될 겁니다. 그냥 채권계산서만 덜렁 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 절차는 사람이 진행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봐가지고 뒤에 어떤 첨부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 체크를 간과하고 이 사람 보니까 채권계산서 제출했구나. 야, 그럼 담보가등기구나. 이렇게 해서 경매를 진행시켜버렸다. 경매를 진행시킨다더라. 그러면 나아가서 이런 경우가 된다면 말이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말이죠. 집행법원에서도 착각을 하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이렇게 표시 안 할 겁니다. 뭐냐면 보전가등기라면은 보전가등기가 본등기 암호로 인해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한대요. 그럼 문구가 표시됩니다. 그런다 보니까 그럼 채권계산서 제출했으니까 이거는 담보가등기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이다. 그럼 멘트를 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왜냐?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을 소멸하니까. 왜?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등기하고 이거는 이거는 아닌가 비슷하게 저당권하고는 사촌지간이다 이런 말씀 제가 안 들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나중에 담보가 아닌 보전가등기라면 과연 그때 낙찰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법원에서 법 집행을 잘못했으니까 때로는 봐서 나름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 당신들 법원에서 법 집행을 잘못했지 않냐? 맞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보면 엄연히 이것이 보전가등기다 하면 보전가등기 인수한다라는 그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안 했지 않느냐.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요. 손해배상이라니까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세권 강의할 적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물건지는 서초구 서초동 서울입니다. 소재했던 오피스텔인데 보니까요. 여기 앞에 최선순위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전세금 8천만 원이 돼 있는데, A라면요,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분이 또 그 뒤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최선순입니다. 8천만 원이란 말이죠. 전세, 임대차 계약장에. 근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분은 전입신고도 하고 빠르고 확정일자도 제일 빨라요. 또 배당 요구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분은 배당 절차상에서 이런 땡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버렸어. 왜냐면 이 물건의 1차 가격이 약 한 1억 정도 됐는데 1차 기일날 1억 원 플러스 알파 1억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돼 버렸어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 1억 한 1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아니 이 사람이 전입고 확정일자 제일 빠르니까 8천만 원 싹 다 가져갈 거 아니냐 이게. 그럼 못 가져갔어요. 왜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 강제경매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이잖아요. 이거 무서워요 이거.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빡 했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근로자 임금 체불된 금액이 한 1억 한 2천 정도 됐단 말입니다. 1억 2천 정도 됐다. 그런데 1억 1천만 원 이거 가지고 다 충당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이 A라는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8천만 원 돌려달라. 그런데 여기서 이 물건을 낙찰자가 B라는 사람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죠. B 입장에서는 와 자기가 권리분석 잘못한 거지. 잘못했는데 이 사건에서 찬찬히 보니까 전세권 요거 선순위 전세권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선순위 전세권인데 소멸했는데 인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A는 뭐다?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어요. 근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이런 땡전 한 푼도 배당 못 받았던 거야. 그럼 B 입장에서 어떤 걸 그냥 자꾸 흔들어야 되느냐 가만히 해가지고 이제 매각 물건 명사서를 딱 하니 보니까 어머야 이게 인수되는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인수되는 전세권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전세권 8천만 원 인수한다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무릎을 팍 치면서 아차 하면서 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말이지 인수되는 전세금이 있다. 얼만데 8천만 원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몰랐고 모르긴 뭘 몰라. 저 문건 접수내역 보면 다 알 수 있지. 따라서 나는 8천만 원 손해를 받고 맞잖아요. 그죠? 내가 몰랐고 나는 손해봤다 이거지. 8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B라는 분은 말이죠.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2심 원심 그 판결문에서 말이죠. 맞아. 이 국가기관인 법원의 잘못이다 이거지. 왜냐면 인수되는 전세권이 있으면 이런 내용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표시 안 한 잘못이 있다 이기야. 따라서 이거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거지. 근데 있잖아. 20%만 줘 배상해줘라 이거 환장해버리지 봐가지고. 그럼 나머지 80%는 말이죠. 80%. 80%는 누구의 저 책임이냐 이게 B 당신의 책임이야. 당신도 이걸 저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했잖냐. 그럼 당신 책임이라 이거죠. 그럼 보십시오. 8천만 원에 20%만 손해배상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죠. 그죠? 1,600만 원이 들어. 그럼 이 건 같은 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뭐다 이게 변호사 비용도 아마 충당이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요건 이제 다시 한번 더 사건을 개요로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냄새 나도 이게 좀 그렇잖아요. 1992년 4월 4일 날에서 갑이라는 분이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갑은 누구냐? 이게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그 건설회사에다 이제 납부를 했어요. 근데 잔금을 납부를 안 했어. 왜? 아파트 진입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세상에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해 12월 달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한다? 이 사람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봐가지고요, 보니까 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볼 거 아닙니까? 등기부등본 딱 보면, 이거 뭐야? 순순히 가등기 있네?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요? 담보가등기요? 보존가등기요? 이걸 나름대로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사도 안 했던 모양이라. 아는 상태에서 이게 또 냄새 나는 게 왜 제가 이 사건은 냄새 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 날짜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 판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다 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언제 92년 12월 11일 날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경매 기입등기가 말이지 92년 12월 22일에 이거 막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기입등기 된 것 같아요. 며칠 만에 됐습니까? 11일 만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11일 만에 팍 경매 집어넣어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어요. 얼마? 1억 6,34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계약금하고 중도금이에요. 아파트. 자, 그런데 여기 병이라는 분이 말이죠. 93년도 8월 달에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 봐가지고 1억 1,469만 원에 떡하니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받았냐? 그러니까 아마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요 갑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보전 가등기라면 아마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이분 입장에서 봐가 좀 착각을 했겠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아이고야, 요거 채권 계산 제출했네. 아이고야, 이게 담보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인데 믿고 입찰자가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 대금 납부 다 하고, 이제, 여기 배당 이의라는 것은요, 배당 기일날 이제,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구두상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배당 이의를 제기하면요, 법원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갑한테 배당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1억 1,469만 원이니까 경매 신청 비용 빼고 계략적으로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면요. 1억 1,000만 원을 갑한테 배당해 주려고 배당표를 작성을 하니까 요 저당권자가 무슨 소리 하냐 말이지. 이 가등기는 말이지. 이게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고 말이지.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장중을 못 넣은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되팔아먹는 것을 이중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지 가등기 했다. 그럼 이 가등기 뭔 가등기요? 보전 가등기요. 보전 가등기. 근데 왜 보전 가등기한테 왜 배당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이 배당 이의를 제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배당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쉬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매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은 병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셔서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병과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똑소리나게 선순위 가등기 있다고 하면 이놈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존 가등기인지 정말로 똑소리나게 조사 분석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조사 분석 안 하고 말이지, 왜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특히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선순위 가등기 있다. 이게 명명백백하게 이놈이 담보 가등기가 이다. 라면 전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 뭐다? 담보 가등기인데 지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 그러면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는 미심쩍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사건 내용입니다. 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갑이라는 사람은 아파트를 2억 6,340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그 중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1억 6,340만 원을 냈어요. 나머지 이 잔금이 1억이란 말이죠. 잔금 1억은 안 냈어. 근데 왜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등기를 해버렸어. 응? 가등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사건 관련된 대법원 사건 번호입니다. 요거 메모 모르시는 분들 이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95다 51,694호 판결입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이 판결 내용을 상당히 압축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가등기의 성격상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였다면 소유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2억 6,340만 원을 분양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집어넣었는데 아파트 진입로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1억을 안 줬다 이거죠. 그러면 1억 6,400만 원을 갑이 건설회사에다 줬는데 왜 줬냐 이거지. 준 이유가 뭐냐니까. 그래. 2억 6,340만 원에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았으니까 이건 이 돈을 다 주면은 예를 들어 101호다. 101호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소유권. 그죠? 돈 꿔준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대가로 그 소유권을 내가 가져와 버린다고. 대상이 돈 꿔준 금전 채권이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소유권에는 권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럼 이 담보 가등기 아니죠. 보존 가등기다. 그러니까 가등기의 성격상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거 소유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이게. 비록 경매 절차상에서 보세요. 이 담보 가등기로 봐.
환장해버린다니까. 왜 담보가등기를 보냐고. 누가 담보가등기를 봤는데요. 법원에서 담보가등기를 봤지. 왜? 그때 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그 당시 담당 하신 분이 눈에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지. 그죠? 담보가등기를 보아 말소되었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소됐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니까 담보가 이게 앞에 있는 가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단지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니까 알았어 가등기 말소시킨다 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말소된 가등기에 회복을 구할 수 있대. 그러면 죽인 가등기를 다시 살려라. 에? 그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 가등기가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경매질서상에서 설사 이 가등기가 이제 담보가등기를 보아가지고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담보가 아닌 보증가등기라면은 나중에라도 이게 회복 등기, 이게 입기된 가등권자, 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회복 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게 보니까 따라서 회복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거, 할 수도 있다. 상실한다. 이게 할 수도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예. 할 수도 있다. 아니고 이게 상실한다. 실제 상실했겠죠. 이거 다시 앞으로 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는 이거 아닌데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요. 여기 보니까 이분 입장에 봐가 상당히 열받을 거 아닙니까? 엄청 열받아버려. 아이고, 봐도 이제 어린한 분이 이제 배당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 뭐다, 이 사람은 담보가 아닌 보존가등기다. 그러면요, 보존가등기라면요, 이 사람이 설사 1억 6,340만 원에 대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금전 채권자의 지위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꿔줬어? 우리가 보증가등기, 담보가등기 돈 왔다 갔다 한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돈 줬어? 나 돈 꿔줬어? 넌 담보요. 왜 돈 줬어? 나 돈 주고 그 대신 저기 소유권을 내 가져오려고. 그건 보증가등기야. 이 보증가등기는 권리고 소유권 권리잖아요. 그죠? 담보가등기는 말 그대로 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니까 금전 채권이고. 근데 보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보존가등기다. 그럼 이거 안 주고요. 그럼 이건 낙찰자의 인수상이 돼버린다. 인수상이. 그죠? 인수상이 된다더라. 그럼 물론 그렇습니다.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 이게 1억 1,46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얼마를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확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기가 건설회사에다 준 1억 6,34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 금액만큼은 이 병이라는 사람도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1억 6,340만 원, 건설회사에다 줬지 않냐. 근데 내가 병 줄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금액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그나마 좀 덜 아파요. 그런데 전혀 인지는 못하잖아요. 예. 왜? 채권계산서 제출했으니까 담보가등기고, 담보가등기는 경매신명으로 소멸한다, 이거지. 소멸하면 낙찰자 인수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가서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이게 나중에 담보가 아닌 보존가등기다. 그럼 얼마? 최소한도 1억 6,340만 원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면,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게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경우도 뭐 제가 볼 적에는 병이라는 분은요, 국가기관인 법원, 부산지방법원입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담보가 아닌 보증가등기인데 왜 당신들은 말이지 담보가등기를 봐가지고 말이지 낙찰자인 병 내가 말이지 1억 6,340만 원 미니멈입니다. 그 미니멈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내가 왜 나한테 끌어안게 한 얘기지. 이런 사실 자체가 있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상에 명명백백하게 표시해가지고 우리 경매인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는데 표시 안 하면 손해봤다 이거지. 예. 또 나아가서 앞에 이 가등기가 보존가등기라 그러면요.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지. 따라서 표시 안 한 미표시를 해가지고 아까 전세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세권 인수하는데 인수 안 했으니까 내가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표시 안 한 번에서 어쨌든 이분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손해봤잖아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또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적에, 그래.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손해배상해줘라. 이런 판결을 났고요. 이 건 같은 경우 또 판사님이, 이건 몇 프로 할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20%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판사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판사님들이 전지전능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20%만 국가기관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 80%는 네 잘못이라, 네 잘못. 네 잘못이니까 네가 한번 덤탱이 써라 이거지. 그 80%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봐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경매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잘못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네 100% 잘못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100% 잘못했으면요, 1억 6,340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로금 쪽으로 다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뭐 국가기관 상대에서 손해배상 한번 소송 제기하면 되지. 하세요. 하시는데 법원에서 100% 다 물어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은 안 날걸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부동산 임대나 이런 그 중개를 받잖아요. 했을 때. 근데 그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니까 몇 프로입니까? 중개업자는 40%인가 이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머지 60%인가요? 나머지 뭐 40%는 중개 의뢰인이 뭐 부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덜쭉날쭉해요. 중개행위 같은 경우는 60% 중개업자니까 물어주고 법원 경매도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중개입니다. 중개. 법원에서 있잖아요. 채권자 경매 신청한다면요. 미리 경매 예납금을 받아요. 감정해야 되죠. 또 집행관 현장 나가야 되죠. 또 이해관계인들한테 일일이 경매 진행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되죠. 신문에 공고 내야 되죠. 이런 뭐 부수적 비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거 자기는 돈 다 받잖아요. 돈 다 받고 또 이제 우리 경매가 진행된다 그런데 유찰되는 경우 있거든요. 유찰되면 유찰했다는 유찰 수수료도 받습니다. 법원에서. 자기네 그거 챙겨요. 그 자기네 돈 받을 거 다 받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공인중개사단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공인 자격증이라고. 근데 법원은 뭡니까? 비자격자지. 비자격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중개하는 그런 기록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중개업자가 만약에 중개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60%를 물어줘라 이거지. 그럼 저거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개사고잖아요. 그럼 20%는 물어줘라. 그럼 이게 20%, 60%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누구 머리에서 이게 나온 기준이 근데 그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판사님들이 말이죠. 사법시험 패셔가지고 머리가 아주 영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뭐 어련히 알아가지고 판결했겠나. 아이고, 전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죠? 인지를 하시고 착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이 사건 그 번호를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사건 원문입니다. 원문은요, 대법원 95다 51,694 판결입니다. 이것도 오늘 방송 끝마치고 나서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판결문을 원문 다운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파일별로 딱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또 방송, 가등기에 대해서 방송할 적에 매번 말씀 안 드립니까? 뭐냐면 봐가지고요, 제발 믿지 말자. 믿지 말자는 거죠. 믿지 말자. 뭘 믿지 말자. 법원 자체를 우리 믿으면 안 돼요. 봐가지고. 믿지 마시고, 어쨌든 선순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이놈의 이 가등기,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보증 가등기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전 여러분들한테 입찰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감히 못 드려요. 제가 뭔데?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물건이 입찰 안 들어갑니다. 억만금을 줘도서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들어가가지고 내가 낙찰 받아왔단 말이지. 가등기가 보증 가등기 해가지고 나중에 본등기 뿅 해버리면 낙찰자 소유권 상실하면서 때를 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떡을 사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거 알면서 왜 들어갑니까? 그거 들어가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71강이죠. 71강 이제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